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 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7-3-2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차시 진단평가 하실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 1.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의 출생률이 높은 무슨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했었었죠. 이거 무슨 선호사상이라고 했었었죠. 기억나세요? 남자아이의 출생률이 높다라는 건 이제 남아선호 사상이죠. 이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서 뭐가 불균형한 문제, 무슨 비율이? 그렇죠. 성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했었죠. 일부 국가에서 그렇다라는 거고,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선진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뭐가 부족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출산은 아기를 적게 낳고 고령화는 점점 나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아기를 적게 낳으면은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고, 고령화라는 거는 이제 나이 많은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라 가지고, 생산 가능한 15세에서 64세의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감소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노동력이 부족해서 생산성이 점점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확인 한번 해봤고요. 자, OX 퀴즈 하나 더 풀어보고 가실게요. 개발도상국에서는 성비 불균형과 도시의 주택보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의 인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도시 문제들이 발생한다. 맞아요? 살짝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이제 막 개발되고 있는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러한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일부는 이제 성비 불균형 문제라던가 또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이촌 향도 현상 막 일어나죠. 그러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 문제들 대표적인 도시 문제들, 주택부족, 교통혼잡, 환경오염 같은 이러한 도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게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가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원인, 문제점, 영향, 대책 이런 것들 쭉 살펴볼 거예요. 자료 먼저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곧 경제성장의 둔화와 지체를 의미합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군포의 한 배드민턴 셔틀콕 제조 공장입니다. 셔틀콕을 조립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1년 내내 똑같은 구조로 만들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싶어서 올해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3,763만 명, 전체 인구의 73%로 아직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65년엔 48%까지 떨어지면서 꼴찌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노인 인구는 급속히 늘어 지난해 654만 명에서 10년 뒤엔 1,000만 명을 돌파하고 2065년엔 1,827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렇다라고 하죠. 이게 자료가 조금 재작년쯤 자료라 가지고 숫자는 약간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렇게 심각해질 거라는 부분만 핵심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그렇구나, 저출산, 고령화구나, 이게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일단 원인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원인이 무엇인가 보시면은
6.25 전쟁이 있었었잖아요. 6.25 전쟁 이후에 사회가 일단 안정되면서 출생률이 높아집니다. 출생률이 높아지고 사망률이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인구가 급증하게 돼요.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인구가 너무 급속도로 증가를 하니까 둘 만나 잘 기르자 뭐 이런 식의 무슨 정책, 인구 억제 정책을 실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출생률이 점점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90년대 이후에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를 하게 되고 결혼 연령이 상승하고 출산 기피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주택 마련 비용이 증가하고 집값이 너무 비싸지죠. 그리고 육아와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 애기 키우는 거 너무 힘들고 가사 노동도 다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되고 더군다나 사교육비는 나날이 증가하고 결혼은 굳이 해야 되나 그리고 꼭 그렇게 가족을 이루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한 변화 그리고 혼자 살아도 뭐 상관없지 뭐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 뭐 이런 것들의 영향에 의해서 점점 아기를 꼭 굳이 낳아서 길러야 되는가 라는 생각들이 널리 퍼지고 막 그렇게 되면서 출산율이 감소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2020년부터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되죠. 우리 학습지에 올해 사상 첫 인구 자연 감소 전망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부분에 이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 학습지가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작년에 학습지를 만들면서 편집을 하면서 이 부분을 깜빡하고 편집을 못하고 인쇄를 급하게 해가지고 이게 작년 거 자료로 보시면 돼요. 올해 사상 이게 올해 학습지에 나온 올해가 2020년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부터 인구가 자연 감소가 시작됩니다. 작년부터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되기 시작했어요. 올해라는 게 작년 2020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알겠어요? 학습지 그 부분 이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출산의 원인 쭉 살펴보셨어요. 저출산의 원인 살펴보셨고 이제 고령화 현상의 원인은 경제가 점점 발전하고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뭐가 증가해요?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들이 이제 노인 인구가 점점 급속도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위 연령이라는 이 용어가 나오는데 중위 연령 새로운 용어가 나왔으니까 좀 살펴봅시다. 중위 연령이라는 건 뭐냐면 총 인구를 연령 순으로 쭉 나열을 했을 때 0살부터 이렇게 가장 나이 많은 우리나라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110살이다 했을 때 이렇게 쭉 연령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이 몇 살인가 라고 봤을 때 해당 연령에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해당 연령이 몇 살인지를 봤을 때 노인 인구가 엄청 많으면 이 중위 연령이 되게 나이가 많겠죠. 그리고 젊은 사람이 많으면 이 중위 연령이 나이가 적겠죠. 그래서 이 중위 연령으로 나라의 연령이 높은가 낮은가 젊은 인구인가 나이 든 인구인가 이걸 파악할 수 있겠죠. 이걸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이 점점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 2018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 고령화 단계는 너네가 예전에 공부를 했을 건데 혹시 기억 안 나는 친구를 위해서 선생님이 또 자료로 가져왔어요. 이게 고령화 단계예요. 고령화 단계인데 첫 번째 단계를 고령화, 그 다음 고령, 그 다음 초고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순서로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총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부르고 14% 이상일 때는 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진짜 65세 인구가 많아져서 20% 이상일 때는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죠. 인구 10명 중에 2명이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20년에 고령 인구가
65세 이상이 15.7%였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18년에 14.3%가 넘어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였고 고령화 사회로 쭉 지속이 되다가 2018년에 14%를 넘어서 지금은 현재 고령 사회에 해당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 아래쪽에 135페이지 아래쪽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학습지 13페이지 아래쪽에 자료학습에도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 교과서가 저번에도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듯이 2015년에 만들어진 거라서 통계가 2015년 통계예요. 그 통계청에서 2016년에 2015년 거 자료를 보고 통계를 내놓은 건데, 지금 통계랑 숫자는 조금씩 달라져 있는데, 추이가 그대로 이어지는 추이라서, 크게 유의미하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서 그대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높아지는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이라던가 이 통계가 추이가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달리고 있죠.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기의 수, 한 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의 수를 얘기하는데, 이 합계 출산율이 생각해보세요. 아빠랑 엄마랑 만나서 최소한 몇 명은 낳아야 그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남자랑 여자랑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몇 명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죠? 2명은 낳아야죠. 2.1명, 2명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5년에 1.24명, 그 이후에는 더 줄어들었죠. 가임 여성 1명당 2019년에 0.92명,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줄어들었는데 0.8명 그 정도로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궁금한 친구는 조금 이따가 찾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높아지는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 결혼도 늦게 하고 그런 사회 진출도 많아지고 아기를 굳이 낳아야 되나 하다 보니까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도 점점 높아지고 있죠. 32.2세에서 조금 더 요즘에는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점점 감소하는 인구 성장률에서 인구 성장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죠. 지금은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 마이너스 내로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증가하는 노년층 인구에서 지금 13.1%라고 나오는데, 이게 2015년 통계죠. 이때는 그래도 고령화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2018년 이후에 14%를 넘어서 지금은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은 왜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인가, 이거를 조금 보셔야 돼요. 이 자료. 고령사회 진입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예상되는 소요 연수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2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6년, 프랑스는 40년이라는 거예요. 예상되는 연수가. 그러니까 프랑스는 되게 오랜 기간, 미국도 일본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짧죠. 우리나라가 고령화 진행 속도가 뭐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엄청 빠르다는 거죠. 고령화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자료를 조금 보기 좋게 다른 자료를 가져왔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보시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고령사회라는 거는 7%에서 14% 넘어가는 65세 이상 인구가 14%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령사회 진입 소요 연수예요. 보시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00년이 넘었어요. 미국은 73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24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17년 만에 빠르게 진입을 했죠.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연수는 보시면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9년, 아까 여기 통계는 8년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8년에서 9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이건 예상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뭐 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뭘 했죠?
대비를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어서 뭐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대비할 시간이 없는 거죠. 고령화가 너무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빠르다라는 점. 그리고 아까 우리 중위 연령 공부했죠. 우리나라가 중위 연령이 40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가운데 나이가 40대라는 거고, 이게 지금 2015년에 41.2세였는데 2020년에는 43.7세, 그리고 현재 1년에는 선생님이 가장 최근에 확인했을 때 44세까지 올라갔어요. 그 중위 연령이 44세까지 올라간 거죠. 그렇다라는 거는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이제 평균 연령이 44세가 중간이니까 88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점점 이제 나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지 가로넣기를 채워 넣어 보시면 학습지 13페이지 아래쪽에 자료학습 가로넣기, 이 자료를 이제 해석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학계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졌으며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이 상승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 성장률은 감소하고 학계 출산율은 낮아지고 평균 출산 연령은 상승하고 인구 성장률은 감소하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무슨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 인구 비율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급격히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속도가 빠르죠. 또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2015년에 중위 연령이 40대로 진입을 했고,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2060년에는 인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자료를 해석을 해놨죠. 자료학습에 가로넣기, 채워넣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영향이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를 쭉 정리를 해보시면은 이 부분도 어렵지 않죠. 너네가 뭐 가정시간이나 또는 우리가 지난 시간 선진국의 인구 문제, 이 부분에서 이미 한번 다 훑어봤었던 내용이에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문제될 수 있는 점은 인구가 정체되고 감소된다라는 점이죠. 뭐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니까? 노년층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죠. 경제활동 인구라는 거는 경제활동, 돈을 벌 수 있는 생산 가능한 인구, 이거를 경제활동이라고 하죠. 생산 가능 인구라는 거는 15세부터 64세 미만의 그 생산할 수 있는 노동이 가능한 그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고, 이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세금이 감소하게 되고 연금, 보험 비용이 증가를 하고 연금이나, 왜냐하면 노년층이 많아지니까 노년층에 지불해야 될 연금이나 보험 이런 것들이 증가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일할 사람들은 없는데 부양해야 될 인구는 많아지니까 경제가 아무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침체되죠. 그러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노년층 인구 증가로 인해서 청장년층 인구수는 적은데 노년층 인구는 점점 많은 거예요. 과거에는 많은 청장년층이 적은 노년층을 떠받들면 됐지만, 부양하면 됐지만, 이제는 적은 청장년층이 많은 노년층을 부양해야 되니까 너무 무겁죠. 부양 부담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되는 거죠. 청장년층의 인구 부양 부담이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가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노년층은 아무래도 노인분들이시잖아요. 질병, 빈곤, 소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계속 아프시고 노후를 대비 못하신 분들은 가난하시고 소외되시고 뭐 독거노인 이런 문제들 생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각종 노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에 의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죠. 우리 학지 말고 교과서 136페이지 개념 속 사례 폭의 자료에 보시면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져온 변화 해가지고 이 변화들 조금 살펴보실게요. 우리 사례에 1인 가구의 증가가 나와 있어요. 1인 가구 증가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1인 가구가 정말 많이 늘어났죠. 1990년에는 뭐 1인 가구가 이 노란색이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가 9%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5인 가구 많았죠. 5인 가구가 생각보다 많았고 4인 가구도 꽤 있었어요. 5인 가구라는 건 엄마 아빠의 세 자녀인 거고 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보통 엄마 아빠 그리고 2자녀죠. 그리고 또는 외동 아니면은 뭐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 자식 없이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가 1인 가구가 꽤 많이 증가했고 2015년에는 1인 가구가 대단히 많이 증가해서 대부분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는 가구수를 차지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인 가구가 엄청 많이 늘었구나. 그리고 심지어 5인 가구는 완전 줄었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혼자 밥 먹기 단계 를 가져왔는데 선생님도 지금은 애기들이 있어가지고 애기들 때문에 정신없어서 혼자만의 시간이 없었는데 애기 낳기 전에는 혼자 놀기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혼영까지 해봤거든요. 혼자 노래방, 혼자 영화 보기, 혼밥은 뭐 기본이죠. 혼자 집에서 고기 구워 먹기, 그리고 7단계가 가장 높은 게 패밀리 레스토랑 또는 뷔페에서 혼자 식사하기까지 해보신 친구들 이거 단계 한번 나는 여기까지 해봤다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 1인 가구 시대에는 이런 것도 다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확인을 좀 해보시면 뭐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례 2번에 증가하는 한계마을 해가지고 한계마을이라는 게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랐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 마을이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사람들이 줄어들고 고령이 돼가지고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해서 한계마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전국에서 한계마을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계마을 전체 주민수가 20명 이하, 이 중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마을을 한계마을이라고 하는데 이 한계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장도 노인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충청남도 서천군의 한 마을에서는 80세 할아버지가 이장을 하는데 뭐 불편하죠. 80세 할아버지인데 뭐 보통은 젊은이들이 좀 이장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힘에 부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점점 이 마을은 쇠퇴하거나 사라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뭐 뉴스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고령화가 심각한 시골 마을 뭐 84세도 이장 맞는다라고 해서 마을 되살리기 위한 재편 노력을 서둘러야 된다라고 해서 기사 나온 거 선생님이 하나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영상 자료도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이제 뉴스도 아니죠. 그런데 출산 장려를 위해 해마다 10조 원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지요? 수많은 정책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출산율은 1.19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한 해 전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1.17명을 기록한 이래 12년째 초저출산국 기준인 1.3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2100년이면 인구가 지금의 절반인 25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기조를 바꾸기 위해 출산 장려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그중 누리사업 등 보육정책의 70%가 넘는 예산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교육비나 근무 환경 등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종합적인 여건 개선 없이 보육비만 지원해서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야근도 해야 되고 주말에도 막 일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일반적인 보육 지원으로 커버가 안 되잖아요. 이 밖에 100가지가 넘는 출산 정책이 나왔지만 구호에 그치거나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말정산의 출생공제나 6세 이하 공제도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겠다고 도입됐지만 별 성과 없이 사라져 혼선만 더하고 있습니다. JTBC
김상진입니다. 자, 이제 뉴스 자료에도 봤듯이 대책이 필요하겠죠. 그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돈만 들이붓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 어떻게 현명하게 잘 대책을 꾸려 나가야 할 것인가. 너희들이 이제 자라서 너희들 세대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 지금 어른들이 잘 헤쳐나가야 될 과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저출산 현상의 대책, 고령화 현상의 대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저출산 현상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아이를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좀 사회가 최대한 줄여줘서 아이를 안심하고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주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하겠죠. 우리 교과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이를 부담 없이 낳아서 양육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을 만들어주는 대책들은 다 저출산 현상의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뭐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교육 서비스 제공 등 출산과 양육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필요하고 고령화 현상 대책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노인 연령층에 대해서 이러한 노인들을 사회에서 잘 끌고 갈 수 있는 이 노인 인구의 여러 가지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노인 고령화 현상의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2014년 7월부터 그 시행됐었던 기초연금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머니도 이 기초연금제도 신청했다가 그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재산이 많다고 잘렸어요. 어쨌든 이 연금제도를 통해서 타가지고 생활하시는 주변에 선생님 엄마 이제 친구분들 계시더라고요. 이 연금제도 및 사회보장제도를 잘 정비를 해가지고 노인분들이 생활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노인 관련 산업 발전이라던가 그리고 노인분들이 요즘엔 또 건강하시니까 노인 일자리를 개발해서 이 노인들의 재능이라던가 이러한 노인들의 노동력을 또 다시 한번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개발을 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교과서 137페이지 활동 봅시다. 교육정책 담당자와 복지정책 담당자가 주장하는 대책을 표에 정리해보자 라고 했는데 표에 굳이 정리까지 하실 필요 없고 그냥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교육정책 담당자가 얘기하는 거 이게 교육정책 담당자가 주장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복지정책 담당자가 주장하는 게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을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 담당자는 방과 교육시설 확충하고 각종 교육비 지원 늘려서 사교육비 부담 줄여야 된다고 하는 거고 복지정책 담당자는 노인들의 경제력 향상 위해서 정년 연장하고 노년층 일자리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문제에 자신이 여성 대표와 노인 대표라고 생각하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완성해보자 라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여성 대표라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저출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를테면 육아 및 보육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출산 여성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해라. 다양한 보육 정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노인 대표라면 노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질병, 빈곤, 소외 같은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는 각 기업 및 기관에서 노년층의 취업 기회를 더욱더 확대해라. 라는 식의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각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확인학습 해보실게요. 1번,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인구 억제 정책의 시행으로 출생률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OX? O가 되겠죠.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지만 평균 수명이 짧아 고령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는 아니죠. 고령화 현상이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자,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결혼 연령 상승, 출산 기피 등으로 무슨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예요. 무슨 현상? 오늘 배운 거죠. 저출산 현상. 그리고 전체 인구에서 무엇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국가 경쟁력 약화, 노년층의 질병, 빈곤, 소외 같은 노인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건 뭐예요?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겠죠. 고령화 현상의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노인들을 다 죽여버려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노년층 인구를 잘
대비해서 고령화에 대비해 가지고 노년층의 취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노인 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노인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